자, 오늘은 피케티의 자본 가이드록이 다섯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그 제3부 20세기의 거대한 전환이고요. 그 중에서 제 10장에 관한 얘기인데, 이 10장의 제목이 소유자 사회의 위기이고, 여기서 나온 얘기는 주로 그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00년에서 시작해서 2015년에 얘기는 시기에까지 이 거대한 전환이 두 번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거대한 전환이 그 1914년에 발생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1940년을 전후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때부터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르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이제 크게 보면은 20세기 초반, 중반, 그리고 1970년대까지니까 한 60년에서 70년에 거친 기간이고, 이 기간에 이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서 이 자본주의 세계 질서, 그리고 자본주의 이 시장 원리에 굉장히 거대한 전환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추동력은 뭐였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피케티는 이 책에서 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이데올로기 지형이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게 바로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시장 내지는 자율시장이 이 인류를 뭔가 긍정적인 미래로 이끌 거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져서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20세기에 가면은 굉장히 멋진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런 그 긍정적인 이 낙관적인 지향이 강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20세기 초반에 다 이 믿음이 다 붕괴됩니다. 그 첫 번째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정말 그 세계 대전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거의 한 5천만 명에서 1억 정도가 죽었고 그만큼의 사람들이 이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의심이 들게 됐고 그게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여러 가지 믿음도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뭔가 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도 깨졌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깨지는 것과 연관돼서 나타난 게 바로 1918년의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이 선동을 레닌과 공산당이 했죠. 그리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 대 제국주의 간의 그 싸움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동안에 뭐 러시아만이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그 청년들이 이 말하자면 의미 없이 죽어가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넘어가는 이 의식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만들어지고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1919년에 그 독일에서는 기존의 그 비렐름 황제정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이 뭐죠? 좀 더 이제 레닌과 같은 사람들이 또 뭐 반란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뭐 러시아와 독일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이제 상당히 유사한 강도는 좀 작았지만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뭐 헝가리 제국이 또 무너졌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독일과 비슷한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유럽 전체가 사실은 이 굉장히 크게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움직임들이 이 1차 세계대전 말기에 굉장히 강해지고 이게 사실은 오늘날 그 20세기 이까지 20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태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18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1919년에 이 1차 대전이 완전히 종결되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권이라는 걸 주장을 하죠. 그리고 민족 자율권이라는 게 이제 결국 뭐였냐면은 식민지에 신음하고 있는 피압방 민족들, 거기에는 조선도 들어가죠. 이런 식민지 피압방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 옆에 있었던 조선 바로 옆에 있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하고 연관돼 갖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1919년에 3.1운동입니다. 그 3.1운동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크게 뒤흔들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중국에서는 그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뭔가 또다시 이제 이 중국에서 스스로 뭔가 민족적인 그 독립국가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뭔가 기존의 대영 제국 질서, 프랑스가 운영하고 있었던 이 제국주의 식민지 체제, 우리 일본의 식민지 체제, 이런 것들을 뭐 근본적으로 흔들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이 뒤흔들어 나가는 그런 사태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1930년대 초반에는 대공황이 터집니다. 대공황이라는 거는 정말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엄청나게 뒤흔들린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시작된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워싱턴이라든가 뉴욕 같은 데 가서 이 빈민으로 방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1930년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영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가장 부유한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명의 이 굶주리는 사람들, 빈민들, 그 다음에 이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상하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 그와 동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대량으로 생기는 게 바로 대공황인데, 더군다나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근데 그런 모습이 미국만이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나타나고 동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지식인들 그리고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인류를 번영과 그리고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이끌 거라는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깨져나갑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는 사건이 이제 1930년대 미국 경우에는 1933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공황 와중에 집권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미국의 서민들, 그 당시 미국 인구의 반이 넘었던 농민들, 농민들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물건들이 안 팔리고 농산물이 안 팔리고 은행빚은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과 농토를 은행들에 차입당해갖고 농토에서 쫓겨나고, 이게 바로 이제 스타인백의 그 분노의 포도라는 그 소설, 영화, 여기에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난한 농민들과 이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 서민들, 이 사람들을 지지를 받으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국가, 최저임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모건뱅크라고 하는 일종의 금융자본 규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가장 헨리 포드라고 하는 그 대기업 사장은 루즈벨트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빨갱이라고, 공산당이라고 저 양반. 그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그런 거 이런 비난에 중상모략에 이제 주눅들지 말고 과감하게 이제 뭔가 뉴딜을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무려 루즈벨트가 4번이나 대통령에 연이어 당선이 됩니다. 불행히도 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돌아가시죠. 지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또 1933년도에 독일에서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제 나치당 히틀러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하는 과정도 결국은 이 대공황 속에서 이 독일에서 이 몇백만 명의 실업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실업자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는 거를 바이마르 공화국이 못하거나 아니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틈을 노리고서 히틀러 나치당이 내가 집권하면은 복지를 하겠다. 누구에게? 아리안족에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긴축이 아니라 이 적자를 내더라도 국가 재정을 대대로 늘리겠다. 그리고 아우토반 같은 그런 이 대규모 토목공사, 아우토반이라는 게 독일의 그 고속도로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은 게 이제 나치 때부터 이거 건설을 시작했어요. 이런 아우토반, 우리로 치면 경부속도로죠. 이거를 짓는 거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돈으로 그 과정에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치당이 집권한 게 33년도인데 1936년도 정도가 되면은 독일에서 실업자가 없어집니다. 완전 고용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독일의 그 이 게르만족, 이게 아리안족이라고 그러죠. 백인들, 게르만족들은 히틀러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즈벨트와 그 나치 히틀러가 서로 정치적으로는 정반대죠. 왜냐하면 루즈벨트는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이고 나치당은 민주주의는 말하자면 나약한 체제고 뭔가 유태인들이라 이제 유지하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면서 나치당은 일종의 독재 정권을 만든 건데 하지만 국가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실업자를 구제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재정 적자도 무릅쓰겠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부자들 증세도 하겠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루즈벨트나 히틀러나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여러 가지 점들은 사실은 이 1920년대까지 그 이 대부분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이분들의 믿음은 뭐였냐면은 국가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하면 안 된다. 특히 재정 적자를 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복지는 많이 늘리면 안 된다. 빈민 구제도 많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빈민들이 그러면 게을러지니까. 이런 사상이 이제 미국이건 독일이건 지배적이었는데 대공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적인 사상이 대거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믿음을 지켰다가는 정권이 무너집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진 거고요. 루즈벨트 바로 직전 대통령이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후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일종의 시장주의 내지는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쳤다가 33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참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서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복지를 늘려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게 자유시장, 자율시장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국가가 나서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부자 증세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적자 재정도 무릅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과 연관돼 가지고 케인즈 경제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제 결국은 굉장히 거대한 그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그러니까 비록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경제, 루즈벨트 정부가 이끌었던 미국 경제가 자본주의가 아닌 게 아니죠. 자본주의인데 하지만 30년대 이전의 미국 자본주의와 30년대 이후의 미국 자본주의는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20년대까지의 독일 경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끌었던 그 독일 경제와 30년대 히틀러가 이끌었던 독일 경제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이제 첫 번째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유시장, 자율시장, 시장에 맡기자. 이거를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주의 내지는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주의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배했고 미국의 후보 대통령 정부를 지배했고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부의 그 경제적 역할은 작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930년대에는 미국과 독일 양쪽에서 다 시장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국가가 나서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큰 국가가 필요하다. 복지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이 정부가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이 산업도 정부가 육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도 육성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국가는 뭔가 클수록 좋은 게 아니냐. 빅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는데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라기보다는 뭔가 사회적 시장 경제 아니면은 뭐 민족적 시장 경제, 나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개인주의와 시장주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존 로크가 뭐 17세기, 18세기에 존 로크라든가 볼테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적 그 철학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 사상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의 반대는 뭐죠?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사상은 일체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국가도 일종의 공동체죠. 왜냐하면 뭔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민족도 공동체죠. 가령 뭐 미국의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들은 뭔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한겨레라는 게 뭡니까?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니까 우리끼리 뭔가 좀 해보자. 이게 한겨레거든요. 일종의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고 이거를 민족주의라고 일합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죠. 야, 우리끼리 백인들끼리만 모여서 살자. 저기 유색인종들, 뭐 아시안인이라든가 흑인들이라든가 특히 유태인들은 쫓아내버리자. 이런 백인들, 아리안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끼리끼리 모여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인종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인종주의는 결국은 백인들끼리만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인종이라든가 다른 민족이라든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뭔가 배타적인 이게 바로 배타적 공동체 사상이고요. 이게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뭐죠? 바로 나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나중에 한번 할 텐데 요즘에 윤석열 정부가 이 검찰 독재를 강화하면서 뭔가 공안 통치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파시스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시즘과는 다른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파시즘이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윤석열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은 가령 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종 공동체를 주장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조선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면서 뭐 우리 민족이 아닌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 이들을 약간 배격하는 이런 의미의 민족 공동체를 주장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끼리 좀 모여가지고 5천만 사람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상부상조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의 국가 공동체 사상을 주장한 적도 없고요. 오로지 각자 도생. 그 최재형이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 국힘당에. 이 최재형 이 양반이 한 달 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최재형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됩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이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국가는 나서지 말고 각자 알아서 개인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 개인의 책임의 원칙. 개개인들은 자유로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권리와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책임이고 내가 부자가 돼도 내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고 이 사상이 바로 이 시장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 사상과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이준석이라든가 최재형이라 다 똑같은데요.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공동체에 대한 그 관심이라든가 뭐 믿음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각자 도생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공동체주의가 아닌 그 신자유주의고요. 근데 바로 이런 사상이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지배적이었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지배적이었는데 근데 이런 믿음이 1930년대 대공황을 거쳐나가면서 다 깨져나간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수백만 명이 미국에서 굶어 죽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굶어 죽고 있는데 정부는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반지하 방에서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으로 퇴근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대통령 개개인의 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인격만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굶어 죽건 말건 물에 빠져 죽건 말건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개인의 책임이다. 물에 빠져 죽어도 개인 책임이고 굶어 죽어도 개인 책임이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이 책임론이고 자유주의 철학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1930년대 대전환,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건데요. 결국은 이제 민족과 국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의 하나의 그 일종의 우파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나치당과 파시즘이고요. 나치당과 파시즘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요. 민주주의를 반대하고요. 그리고 인종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를 주장하고요. 보호무역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쟁 광들이죠. 왜냐하면 타인종과 타민족을 침략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서 자국민족들, 게르만족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복지국가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중에 하나,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오늘날 제가 윤석열 정부 얘기를 했죠.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이 약간 상당히 인종주의적이죠. 그런데 과연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이 히틀러 나치당 같은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저는 경제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고요. 복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뭐 흑인들이라든가 라티노라든가 뭐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복지만 줄이는 게 아니라 가난한 백인들을 위한 복지조차도 트럼프 공화당은 안 늘리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틀러 나치당과의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날 유럽의 나치당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독일이 지금 네오나치 정당이 지지율이 10%까지 올라갔거든요. 프랑스의 르팽, 그러니까 국민전선, 민족전선이라고 하죠. 프랑스의 르팽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마크롱 대통령과 대통령 뭐 1순위, 2순위를 다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프랑스 르팽과 독일의 나치당의 주장을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프랑스인들에게는 관대한 복지를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 아프리카 사람들, 뭐 얼굴 까만 사람들, 그다음에 아시아 사람들, 얘들은 내쫓아버리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틀러 사상과 굉장히 비슷한 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죠. 우리나라 윤석열 국힘당과 다르죠. 트럼프 국힘당과도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자면은, 자, 1930년대 이제 이런 히틀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루즈벨트 쪽이고요. 이게 미국의 루즈벨트만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이 1932년도에 대공황 시기에 집권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복지국가, 가장 이 발전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첫째,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반신자유주의입니다. 시장주의를 반대해요. 하지만 히틀러와는 반대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요. 공화국을 옹호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인종주의를 반대합니다. 민족주의가 좀 아니거나 아니면 좀 약간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내지는 이 시장주의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히틀러나 루즈벨트나 그리고 스웨덴 3인당이나 뭐 다 비슷한데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종주의 뭐 이런 거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루즈벨트라든가 스웨덴 3인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을 하되 보호무역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옹호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복지국가를 하더라도 이 인종과 무관하게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랑 연관돼 가지고 기존의 자유주의는 개개인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이것만 얘기를 했지
국가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서가지고 굶주림을 없앨 것인지,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1920년대까지는 이런 자유 사상이 없었는데, 하지만 스웨덴 3인당이라든가 루즈벨트는 적극적 자유, 국가가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이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 실업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갖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보다 더 발전시킨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을 이제 루즈벨트라든가 스웨덴 3인당이 완전히 폐기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사상에는 좋은 게 있죠. 다른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 해방 이런 면들이 있는데, 문제는 자유주의 사상은 이거를 부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게 기존의 자유주의 사상이었는데, 하지만 루즈벨트라든가 스웨덴 3인당은 이 돈 없는 사람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주의를 배격하면서 개개인의 자유, 개인주의적 자유는 가져온, 이걸 하면서 동시에 이걸 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이 국가라는 게 뭡니까? 국가 공동체고, 그리고 뭔가 인류애로 뭉친 하나의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좀 쉬운 질문이다. 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공화국이 이제 로마 시대 때 공화정이라는 말이 있고, 요즘에 많이 쓰는 공화국이 있고, 미국의 공화당이 있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공화국이라는 거의 사전적 의미는 이 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정이라는 건 세습되는 거죠. 아버지 왕이면 뭐 왕자가 또 왕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세습정이고, 그 다음에 왕은 선출하는 게 아니죠. 세습된다는 의미에서 그냥 핏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공화정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인데, 그냥 로마 원로원에서 이제 일종의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일종의 집정관이 되게 하는, 이게 이제 공화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공화정이라는 거 하나만 딱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로마 원로원 있죠. 로마의 예를 들어서 누구죠? 저희 카이저 황제, 그러니까 시저 황제가 이 원로원과 계속 대립을 하고 나중엔 원로원에 의해서 부딪히다가 죽죠. 그럼 이제 일종의 황제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로마 원로원은 일종의 귀족 집단이거든요. 귀족 집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화정 앞에 민주주의를 안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귀족정이에요.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뭔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라는 것이 이제 뭐 저는 미국 공화당이 이제 왜 뭐 공화당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공화정과 공화국은 같은 거고요. 원래 이제 이걸 뭐 이 공화정이라는 게 이제 이 정치체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3.1운동 이후에 그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민주주의고요. 두 번째는 공화정이죠. 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공화정으로 했냐? 그러니까 영국은 공화국이 아닙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영국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왕이 있다라는 건 뭐냐? 여전히 여왕은 이 영국에서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수상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형식상으로는 영국의 여왕한테 가서 뭔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일종의 입헌 군주제라고 하죠. 입헌 군주제지 공화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일본도 천황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공화국이 아니에요. 입헌 군주제지.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공화국이죠. 왕이 없으니까. 입헌 군주제도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다. 스웨덴도 공화국인데 거기도 형식상 왕이 있어요.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헌법만 보지 않습니까? 한국이 요거만 딱 보게 되면은 한국이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보다 더 발전된 민주주의 공화국인 거예요. 근데 이 적극적 자유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1930년대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이 5강을 마치겠습니다. 또 6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